돈이 없어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부를 누리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천부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돈은 곧 힘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머니 파워, 지은이 보도 셰퍼, 옮기니 박성원, 발행 매일경제신문사입니다.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돈은 당신이 상상했던 일상을 살기 위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머니파워는 돈을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당신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대부분의 여성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실상 책에 담긴 모든 사례들과 조언, 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적 약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책 속의 상황에 자신을 대입하여 비교해보면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를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작은 관점의 차이 하나가 당신을 부로 이끌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하는 방식을 점검해보고 세계적인 머니코치인 보도 셰퍼의 조언을 따라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머니파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에 다가갈 용기. 중요한 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극단적인 유형 2가지. 돈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2개의 극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중 한쪽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들에게 돈은 삶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극단이 있다. 이들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 애쓴다. 이들은 돈 문제에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최대한 피하려 한다. 이들에게는 황금 만능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관계, 가족, 건강, 종교생활, 인간적인 따스함 등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돈이라는 주제를 최대한 무시하려 한다. 고지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보관하고 계좌에 입출금 명세서를 중요하지 않은 서류로 분류한다. 그리고 돈에 관해서는 가능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2가지 유형이 모두 극단적인 경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중도를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돈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지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자신의 삶에 힘이 되는 존재로 만드는 법을 습득해야 한다. 내적, 외적 장애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쌓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마찬가지로 당신이 부를 쌓는데 방해를 하는 장애물, 즉 재정적 장애물일 것이다. 재정적 장애물에는 외적 장애물과 내적 장애물 2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식별하기 쉬운 것은 외적 장애물이다. 예컨대 현금과 기회의 부족, 과거의 성장 환경과 현재의 생활 환경, 재정에 관한 지식의 부재, 일종의 무관심과 게으름 등이 외적 장애물에 속한다. 이런 장애물은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극복하기도 쉽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 인식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적 장애물의 경우 이보다 훨씬 까다롭고 극복하기도 훨씬 힘들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은 내적 장애물이 자신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적 장애물이란 감정적 장애물을 의미한다. 즉, 돈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리킨다. 실제로 이런 감정적 장애물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즐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산 규모를 결정짓는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적인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방어 기제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돈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는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간직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행복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부에 반대하는 기제와 부에 찬성하는 기제다. 그렇다. 우리는 돈과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당신에게 두 가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중 하나는 당신이 7년 안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조언이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며 그래야만 당신이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 언제든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돈과 관련된 당신의 감정 분석. 우선 당신 자신을 분석해보자. 단, 자신의 재정 상황을 체크만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게 좋다. 일단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따지지 말자. 또한 당신이 구체적인 재정 플랜을 지니고 있는지, 최소 연간 12%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을 알고 있는지, 저축을 충분히 하는지, 비상금을 모아 놓았는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원하는 명품을 살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라.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감정에 다가가는 것이다. 필요하면 메모를 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감정의 세계에서 좀 더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돈에 관해 즐겨 이야기하는가? 2. 지금 당신의 재산 규모가 정말로 당신의 능력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것이 또는 더 작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지금 당신의 재산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가? 그럴 경우 어떤 감정이 드는가? 수치심이 느껴지는가? 이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는가? 4. 부자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 사람이 틀림없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그 사람과 비교되는 자신의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5.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재산이 많을 경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좌절감, 질투,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경우가 자극이 되어 동기를 유발하는가? 혹은 당신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가? 6. 당신의 재정 상황을 바라볼 때 당신의 자의식은 어떠한가? 7. 당신의 재정 상황이 당신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가? 8. 돈과 관련해 당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루저, 똑똑한 사업가, 돈 따위는 무시하고 사는 여성, 멘토,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자. 누군가가 내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항상 제일 먼저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 단지 증상만 사라지도록 치료를 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처음부터 루저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돈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항상 감정적인 부분에 있다. 앞서 언급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원인을 짚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당신이 적은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라. 어떤 점이 눈에 띄는가? 당신의 종합적인 재정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보라. 앞에서 제시한 질문들에 진지하게 대답해보면 당신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적 장애물과 장벽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돈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돈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적어보라. 당신이 친구들보다 돈이 많거나 혹은 적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함께 적어라.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혹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이 질문을 찬찬히 생각해 하나하나 답을 적었으면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당신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질문의 대답 중에 당신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는 단어에 모두 밑줄을 그어보라. 당신을 알지 못하는 내가 감히 예상컨대 당신의 대답에는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자존감 결여를 묘사하는 단어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앞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한 뒤 답을 적고 나면 당신은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파악해야 한다. 당신의 재산의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지키는 방법. 자기 기만. 분수에 넘치는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은 거짓된 겉모양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당사자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차고 다니는 시계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내세워 자신이 남보다 값진 존재라고 우긴다. 자신의 실제보다 더 값진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실체를 자신이 아닌 겉모습 뒤에 감춘다. 소비를 위한 부채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므로 이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다.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많은 이에게 자동차는 남에게 성공을 부풀려서 과시하고자 하는 수단이 된다. 흔히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분수에 넘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주변 사람은 물론 당사자도 자신이 실제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거치레를 위해 각자의 미래가 희생된다.
분수에 넘치는 차를 유지하려면 미래를 위한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중해지는 돈과 어딘가에서 빌린 돈이 모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꼭 값비싼 자동차가 필요할까? 하나만 당부하고 싶다. 오늘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당신의 내일을 망쳐버리지 말라. 저축에 관한 장에서 당신에게 자동차 구입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할 것이다.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 현금으로 결제하라. 당신의 연봉보다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타는 차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몇 년 더 사용하라. 당신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다. 목표가 없으니 절제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이유도 없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함부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비전과 목표가 들어서야 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를 꿰찬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미래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 스스로에게 힘을 채워주는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최근 들어 목표라는 개념은 이해하기도 힘든 여러 아이디어를 섞어놓은 잡탕이 되어버렸다. 내가 말하는 목표란 모호한 희망이 아니다.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아니고 섣부른 기대도 아니다. 내게 목표란 계획된 꿈이다.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꿈꾸었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목표에 다가갈 때 당신의 머릿속은 멋진 집이나 자동차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멋진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목표에 다가갈 때 열정으로 가득한 비전이 생기고 당신은 모든 힘을 기울여 그 멋진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것이다.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라.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실천 연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보라. 당신이 설계하는 미래가 현실적일지 의문을 품지 말라. 현재의 당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당신의 목표에 시선을 두어라. 당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마치 당신의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간주하라. 당신은 이를 해낼 수 있다. 순서 또한 유의하라. 존재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행위, 마지막이 소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순서로 미래를 설계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온다. 물론 소유를 존재보다 우위에 두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 빚을 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한다. 하지만 엄밀히 볼 때 이는 일종의 도피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물질적 목표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미성숙을 외면하려 한다. 존재에서 시작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자신의 인격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부터 생각하라. 1. 존재. 당신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신문 기사에서 당신을 묘사한다면 어떤 내용이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 유명인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면 좋겠는가? A. 3년 후에 B. 7년 후에 C. 20년 후에 2. 행동.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당신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당신의 1년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가? 당신이 결탄코 더는 행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도 숙고해보라. A. 3년 후에 B. 7년 후에 C. 20년 후에 3. 소유.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갖고 싶은가? 어떤 물건들을 갖고 싶으며 또 물려주고 싶은가? 어떤 집, 어떤 자동차,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A. 3년 후에 B. 7년 후에 C. 20년 후에 어쩌면 이 질문들에 대답할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이런 연습이 생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연습을 자주 할수록 당신에게 익숙해질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습하는 것이다. 목표 설정 능력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어쩌면 자신이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 매진할 때다. 부디 오늘부터 규칙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겠다고 결심하라. 겸손과 만족은 당신의 잠재력 발휘에 저해가 된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욕심쟁이가 되라. 이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조나선 스위프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풍자했다. 단, 욕심의 대상을 소비에 두지 말고 인격적 성장에 두어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진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이를 위해 지금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해도 감수하겠는가? 당신의 목표 달성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소비를 위한 부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부채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소비용 부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빚을 제대로 갚는 요령.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빚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을 이미 소개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50대 50 원칙이다. 매달 수입의 최대 50%까지만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대출을 할 때는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 좋다. 반드시 최소한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갚아 나가라. 소비로 인한 부채든 부동산 담보 대출이든 마찬가지다. 이 원칙을 소개하면 꼭 듣는 말이 있다. 무책임하고 말도 안 돼. 그러면 평생 빚이나 갚아야 할 텐데. 이자가 어마어마할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되도록 빨리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먼저 부채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 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순식간에 빚이 사라진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진 않는다. 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함정인 경우도 많다. 빚을 진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두 해가 지날수록 빚이 커져만 간다. 이들이 빚을 갚고 재산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아래는 내가 생각하는 최소 금액을 상환할 때 얻는 10가지의 장점이다. 1. 수중에 돈이 많아진다. 이 돈은 저축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어디에 돈을 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2. 빚보다 당신이 1순위가 된다.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이때부터 빚을 갚는 일도 기쁜 일이 된다. 이제 기분 좋게 일하러 갈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빚에 휘둘리지 않는다. 3.
악순환을 끊어낸다. 최소 금액을 변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빚을 지지 않게 된다. 수중에 돈이 더 있기 때문에 물건을 또 다른 빚은 할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여분의 돈을 남겨둘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늘 일어나는 법이니까. 4. 내세울 변명 한 가지가 사라진다. 빚이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는 변명 말이다. 이제 더는 남에게 매달 내는 이 지긋지긋한 대출금만 다 갚으면 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다. 이제 바로 당신이 얼마나 돈을 잘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이 책에서 권하는 내용을 실천할 수도 있다. 5. 에너지를 현재로 옮길 수 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게 해줄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 빚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둔다. 대출금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더 과거를 위해 살아가는 셈이다.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는 게 즐겁지 않다. 6. 진부한 부채 상환 프로그램을 타파하라. 소비를 위해 빚을 진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부담이 될 만큼 높은 비율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고상한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미래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지 마라. 7.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이제부터 돈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더는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이제 품격 있는 삶의 상징이 된다. 8. 다시 꿈을 꿀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꿈을 미뤄둔다. 사실 이런 생각은 위험한데 꿈을 갖고 사는 것만큼 빚에서 빨리 벗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달 대출금을 갚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삶에 활력을 주는 일에 몰두하라. 9. 다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사실 문제는 빚이 아니다. 실제 문제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가진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할 만큼 자산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다. 못 믿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예금 잔고가 500만 유로이고 빚이 3만 유로라고 가정해보자. 3만 유로를 지금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저축한 돈만 있다면 빚은 그 힘을 상실한다. 10. 상환액이 적으면 본인이 잘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많지 않으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생긴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대출 상환 비율을 낮추어 생긴 여분의 돈으로 저축을 하면 본인이 잘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돈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며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새로운 자신감이 결국은 실제로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그 결과 당신은 마술처럼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대출금 상환액을 낮추면 여러 면에서 낫다. 담보대출 상환 비율과 투자의 차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상환 비율을 1%라는 최소 수치로 책정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한다. 은행원, 전문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담보대출 상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권고한다. 이들은 항상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빠른 대출 상환을 권고한다. 첫째, 너무 오랜 기간 상환하다 보면 이자가 집값의 거의 2배 또는 그 이상이 나갈 거라는 얘기를 당신은 분명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50만 유로인 집을 사서 30년간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면 총 80만 유로를 이자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는 그 집이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어야 할 것이다. 돈과 관련해서는 대출금을 전부 갚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회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대출 상환 비율을 순수하게 산술적으로 1에서 2% 정도로 낮게 책정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 때문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빚을 삭감해 준다. 인플레이션은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 이상으로 돈 빌린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만큼 부채의 가치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할 돈이 많아져서 돈을 불릴 수 있다. 대출 이자를 갚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도 제한은 있다. 주식시장에 돈을 맡기기가 두렵다면 이런 장점은 누릴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앞서 다룬 바 있는데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에만 당신에게 유리한 이자 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야구선수 프레드릭 윌콕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1루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2루까지 출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은 없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고수익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 말해 리스크를 감수할 작정을 해야 한다. 결정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둘째, 투자한 돈의 수익에 의존해서 매월 대출금을 갚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수익은 평균적인 수치다. 즉, 1년 혹은 몇 년간은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자 수입이 없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게를 위협할 수도 있다. 셋째, 이 과정에서는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움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크다. 약간의 두려움은 일반적인 것으로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심장이 조금 쿵쾅거린다고 해서 투자를 포기하지는 말라. 어찌됐든 집 대출금을 다 갚았으니 이제는 온전히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느낌을 갖는 것에 매년 수만 유로가 들어도 상관없다면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다. 효율적인 시스템. 자제력과 끈기가 없어도 저축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당신은 이 시스템에 관심이 가겠는가? 한 번만 설치해두면 저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즐겁게 부를 쌓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은 아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고 지출, 자동이체, 보험료, 적금 등이 빠져나가는 일반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 통장의 단점은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건전한 자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종종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으로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즉, 월말에 남는 돈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다. 물론 월말에 계좌에 실제로 돈이 남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을 두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한 푼을 쓰는 데에도 매번 갈등을 겪어야 한다. 써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축을 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 그 한두 푼의 돈을 저축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무엇을 택하든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뒤죽박죽 상태를 합리적인 구조로 바꿔줄 해결책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시스템이다. 입출금 계좌와 연계된 서브 계좌를 따로 하나 개설하라. 즉,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매달 초에 소득의 10%를 이체하라. 필요한 경우 생활비도 이체하라.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원칙을 어길 수가 없다. 당신의 소득 중 나머지 90%만으로도 100%일 때와 다름없이 한 달을 잘 지낼 수 있다. 믿기 힘든가? 한번 시험해보라. 분명 놀라게 될 것이다. 소득의 10%를 월말에 저축하려고 하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월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입출금 계좌에 그 10%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다. 또한 소득의 10%를 월말에 저축하려고 하면 아마도 한 달 내내 마음 편히 지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축할 돈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말하자면 이 10%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다. 나머지 돈은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가? 우유 1리터, 키위 몇 개, 주유비 등등 당신은 늘 남을 위해 돈을 쓴다. 당신을 위해서는 누가 돈을 내주는가? 당신이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돈을 내주지 않는다. 저축한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 돈을 쓴다라고 표현하자. 다시 말해서 소득의 10% 이상을 별도의 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 쓸 돈을 모아두는 것이다. 이 계좌에 저축된 돈으로 당신의 재정적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는 투자하라. 물론 일반 입출금 통장에서 바로 투자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저축 계좌를 분리하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1. 저축 계좌를 분리하면 원칙을 어길 수가 없으므로 매달 저축하기로 계획한 금액을 정확히 저축하게 된다. 그리고 정해놓은 금액이 저축 계좌로 빠져나가도 평상시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저축이 즐거워진다. 2.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저축하고 전체적인 자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세워도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 쉬워진다. 돈의 흐름도 투명해진다. 이제 당신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3. 당신이 투자했던 상품을 매각하고 나서도 입출금 통장의 돈과 섞이지 않고 다시 저축 계좌로 입금된다. 그리고 이 저축 계좌에 어느 정도 잔고가 쌓일 때마다 그 돈을 다시 투자할 수 있다. 끝과 시작. 당신에게 닥쳐올 상황들. 아마도 당신의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꿈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좌절, 회의, 상황의 악화 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힘겨운 일들은 아마도 최악의 타이밍에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문제들이 힘겨운 이유는 바로 최악의 타이밍에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희한하지만 이것이 인생이다.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당신을 평생 괴롭혀왔던 불운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석하지는 마시라. 누구나 수시로 겪는 일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해 예외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상황의 악화를 달리 해석하여 삶이라는 건물에 설치된 창문과 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창문과 문이 자신의 목표와 경제적 독립이라는 꿈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긴다. 이 몇몇 사람들은 재앙과도 같은 일에 맞닥뜨리더라도 이를 무언가의 끝이라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라 여긴다. 이들은 모든 고통의 뒤에 숨겨져 있는 금광을 찾아 나선다. 정확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에 도달하려면 이러한 상황의 악화들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을 필요로 한다. 꿈을 향해 나가다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재산이 불어나지도 않은 채 시간만 간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신의 감정에 속지 말라. 성공을 거둔 모든 여성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시간들 또한 당신에게 중요하다. 살다 보면 때때로 계단의 편평한 디딤판에 멈춰선 것처럼 아무 발전도 감지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조용히 성장함으로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힘겨운 과제를 준비해 간다. 실제로 이처럼 조용한 시간들과 내면적인 성장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베라 비르켄빌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평면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돈이라는 주제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말라. 돈에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썩히는 행위이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 자신의 내일을 망치는 행위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 세상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주제에 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비전을 펼쳐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가 멋진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인생은 일종의 여행이다. 당신이 인생을 향해 마음을 열면 인생은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돈은 당신이 꿈을 이루려 할 때 힘이 되어준다. 둘째, 돈은 당신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여 처분하는 염가대 매출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준비 작업을 위해 당신은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일 것이다. 부엌에 있는 싱크대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거실의 소파는? 커튼, 앤틱 옷장, 거울, 식기 세트와 그림들. 이 물건들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물건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나서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힘든 것들을 생각해보라. 증조 할머니가 쓰던 짝이 안 맞는 식기 세트, 사진 몇 장, 당신의 일기, 연애 편지 한 장, 책 한 권, 시 한 편, 서진, 오래된 보석, 아기 신발 한 짝, 당신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여행 기념품, 입던 옷까지. 당신은 이런 모든 물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당신의 삶의 뼈대가 되어준 가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삶에 가격표를 붙인다면 당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는가? 가격은 누가 정해야 할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돈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가져야 할까? 돈만으로는 당신의 재정적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당신은 매우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다. 나는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돈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 당신의 인생이 합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당신의 돈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 돈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한 마법 물약이 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더없이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꿈꾸어온 것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풍요로움을 누리길,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길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니다. 여기까지 머니파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가 저술한 책으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보도 셰퍼의 대표 저서는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 등이 있는데요. 저자는 여러 저서를 통해 아주 간결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문장들로 많은 독자들의 멘탈 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책 머니파워는 2022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으로 이전 저서 보도 셰퍼의 돈처럼 돈에 관한 마인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달랐던 점은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 쓰여진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초반에는 돈을 대하는 남녀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저자의 본국인 독일에서의 남녀 간의 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가정에서 남편이 주로 재정적인 관리와 책임을 도맡아 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합니다.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독립을 만들어 나가도록 권장하며 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의 남녀 차이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누구나 만약을 대비해야 하며 누구도 생존이 걸린 문제를 타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의지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책의 중후반부에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나의 돈에 대한 관점, 소비와 부채를 다루고 재미있게 저축하는 방법,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이혼, 상속 시 대책, 자녀 경제 교육법까지 돈에 대한 마인드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은 개인 계좌와 저축 계좌를 분리하여 수입의 10%를 저축 계좌에 매달 자동 이체하면서 저축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돈을 투자하면서 불려나가는 단계를 밟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저자는 취미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여 수입의 5에서 10%를 오로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의 목적으로 자동 이체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돈을 저축 및 투자하면서도 나의 지금을 즐길 수도 있는 즐거운 저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저축 금액은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이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낭독 부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돈에 대한 나의 관점을 파악해보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깨어나가기 위한 코칭 파트 또한 마인드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